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100권 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14일 현재 시각 6시 40분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늦었네요.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6장을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호를 매기려고 미리 좀 봤더니 길이도 길고 해서 2장만 할까 하고 생각하자 끝까지 넘겨보니 6장이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항쟁사, 길었던 우리의 항쟁사. 오늘 2장의 글을 남겨놓고 있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가지 또 광고 드릴 말씀은, 중간에 합류하신 분은 이 채널은 김갑수 선생님의 책 자주인을 위한 독서교양 100권 대학, 제목 그대로 자주인을 위한 필독서라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100권의 책에 대한 책 100권 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그걸 1년에 걸쳐서 낭독을 한 데 이어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한 과거를 읽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중간에 합류하신 분은 틈틈이 100권 대학의 기낭독분도 들으시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 그리고 민족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운명인으로서 그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 나의 개인윤리뿐만이 아니고 사회윤리도 좀 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숙명을 진 우리로서 그에 걸맞는 교양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정신을 갖출 수 있는, 자주의식을 갖출 수 있는 때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도움이 됐던, 도움뿐만이 아니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던 100권 대학을 챙겨서 들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말이 두서가 잘 맞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안 좋아서 처음과 끝을 이어서 끝맺음을 못하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분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6장 빛과 얼룩 우리의 항쟁사. 70 장준하와 김준엽 행복했던 그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나는 이 시적인 문장을 대할 때마다 그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2명의 젊은이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이의 나이는 각기 26세와 24세. 1944년 여름이었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으며 주야장천 육천리 길을 걸었다. 지도의 목적지는 대륙 서단에 위치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들의 이름은 장준하와 김준엽이었다. 격동의 현대사에서 우리가 겪은 두 가지 시련을 든다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군부 독재의 포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준하와 김준엽은 이 두 참혹한 시련을 모두 회피하지 않고 살았다. 동시에 두 사람은 어지러운 시대가 안기는 온갖 순환과 역경에서도 마치 평생 반려자와 같이 돈독한 우정을 유지했다. 일제 말기 장준하는 목사지망생으로 니혼 신학교에, 김준엽은 게이오 대학 동양사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그들은 똑같이 도쿄 유학생이었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의 학병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같았다. 두 사람은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숨거나 피하지 않고 학병에 응하되 곧 탈영하여 광복군에 합류한다는 방침을 미리 굳히고 떠났던 것이다. 탈영에 먼저 성공한 측은 김준엽이었다. 그는 중국 동부 쉬저우 교회에 주둔 중인 일본군 츠가다 부대 간부 후보생 학병이었다. 1944년 3월 29일 새벽 2시 그는 내무반 침상에서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한다. 잠시 밖의 동정을 살핀 그는 어두운 목욕실 벽에 밀착해 있다가 도둑고양이처럼 몸을 움직여 병령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넘는다. 그의 배낭에는 실패했을 때 자결하기 위한 수류탄이 들어있었다. 환영 한국혁명지사. 강변에서 서성이던 그를 붙잡아 조사한 중국 군인은 붓과 벼루를 가져다 이렇게 썼다. 운 좋게도 그는 불과 탈출 4시간 만에 중국 국부군계의 유격대원을 만남으로써 영광스러운 탈영학병 제1호가 될 수 있었다. 김준엽보다 5개월 뒤에 있었던 장준하의 탈영은 훨씬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3명의 동료 김영록, 홍석훈, 윤경빈과 함께 집단 탈영을 감행한 것도 어려움을 겪은 한 이유였다. 장준하가 배속된 곳 역시 쉬저우의 일본군 츠카다 부대였다. 그는 거사 직전에 고향집으로 성경구절이 담긴 편지를 붙였다.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9장 3절. 그는 학병 출정 전 신혼의 아내 김희숙에게 일러둔 말이 있었다. 그것은 집으로 보내는 내 편지 끝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거든 내가 일군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라는 말이었다. 1944년 7월 7일 일석점호가 끝난 9시 15분 장준하를 비롯한 4명의 학도병은 각자 츠가다 부대의 철조망을 넘는다. 인근 느티나무 아래서 만난 그들은 산속을 향해 무작정 줄다름을 쳤다. 어렵사리 산정을 넘은 그들 앞에는 난데없이 운하가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운하의 깊이는 사람 키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운하를 건넌 그들은 젖은 몸으로 허허벌판을 달렸다. 나침반을 보려 해도 성냥이 젖어서 켜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엷은 구름이 끼어서인지 북극성마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쫓기는 노루처럼 공포 속에서 헐떡거렸다. 그들은 도로와 인가를 피해가며 조밭, 수수밭, 낙화생밭, 고구마밭 등을 고랑이며 두둑이며 가리지 않고 달렸다. 탈진과 허기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갈증이었다. 그들은 여명이 틀 때까지 걷거나 뛰었다. 그들이 다음날 오후 수수밭에서 중국 공산군 계열의 팔로군을 만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후 중국군의 선처로 김준엽과 장준하 일행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김준엽은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일본 군복 차림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지성적인 얼굴과 느낌으로 대번 나는 나와 같은 한국의 학병일 것으로 단정했다. 한국 분들이시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그들을 차례로 꽉 끌어 안았다. 나는 이때처럼 감격에 차고 희열에 넘친 일은 없었다. 중약, 나와 장준하 형과의 만남은 이때가 처음인데 이로부터 그와 나는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으며 그가 1975년 8월에 별세할 때까지 연인처럼 일생고락을 함께하게 된다. 김준엽 회고록 장정. 이번에는 장준하의 회고를 읽어보자. 읽고 한 사람이 나타났다. 중국 군복을 입은 홍안의 미청년이었다. 어쩐지 말도 내기 전인데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는 화락 달려들듯이 한국 분들이시죠? 하고 분명한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서 바로 우리 앞에 섰다. 탈출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는 더욱 힘차게 우리를 끌어안았다. 중약, 그 이름은 김준엽이라고 했다. 그는 곧 우리에게 친숙해졌다. 나는 10년 지기의 친구와 같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장준하 회고록 돌베개. 1944년 7월 28일 장준하와 김준엽 일행은 망한 조국의 임시정부를 향해 6천리 대장정에 오른다. 그들은 걷고 또 걸었다. 그들은 다시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으며 걸었다. 그들은 중국 유격대의 안내를 받아 장사꾼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벙어리 신용까지 해가며 온갖 기지와 담력으로 일본군 점령지를 여러 차례 돌파한 후 9월 10일 광복군 훈련반이 있던 린취안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장준하와 김준엽 등은 잡지 등불을 간행했다. 그들은 거친 마분지 위에 일일이 붓으로 쓴 원고를 묶었는데 마지막으로 표지를 만들 종이가 전혀 없었다. 고심 끝에 김준엽은 표지용 헝겊을 희사했는데 그것은 그가 입고 있던 무명 팬티였다. 덕분에 그는 한동안 팬티 없이 허전하게 지내야 했다. 린취안을 떠난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충칭 임시정부를 향했다. 그들은 매일 100리 길을 걸어서 꼬박 2주나 걸린다는 파총령을 넘기도 했다. 심지어는 숲속에서 진짜 호랑이를 만난 적도 있었다. 그들은 한없이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1945년 1월 쉬저우 출발 7개월 만에 그들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이르렀다. 멀리 높은 계단 위에서 청색 중국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수행 인사들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인자한 눈빛을 검은테 안경 속에 담고 있는 그 노인은 바로 김구 주석이었다. 이곳에서도 장준하와 김준엽은 주석 판공실장 민피로 신규식의 사위의 지원으로 잡지 등불을 속간한다. 1945년 4월 장준하, 김준엽 일행은 시안으로 파견된다. 그들은 이곳에서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의 지휘로 미군 전략첩보대 OSS와 합작하여 벌이는 국내 진공작전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특수훈련을 받았다. 장준하는 신철, 김준엽은 신일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돌림자가 같은 것은 두 사람이 형제임을 의미했다. 한편 이범석의 부관으로 근무하던 김준엽은 함께 근무하던 이범석의 여비서 민영주, 수석 판공실장 민필호의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자 동료들이 질시와 눈총이 따르게 되어 김준엽은 괴로워한다. 이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것이 장준하였다. 장준하는 동료들의 이해를 구한 후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 주선했고 아예 자청하여 주례를 맡아 결혼식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해방 3일 후인 1945년 8월 18일 장준하와 김준엽은 이범석 등과 함께 광복군 선발대로 고국에와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했지만 일본군의 방해로 기수를 중국으로 돌려야 했다. 이후 인적 요인들과 함께 귀국한 장준하는 민주 민권운동을 벌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고급 시사지 사상계를 주관한다. 중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김준엽은 사상계의 편집위원과 주간 등을 맡으며 적극 가담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은 조금 달라진다. 장준하는 박정희의 독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민주투사로 변신한 반면 김준엽은 고려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면서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민주 자유정신만큼은 단 한시도 굴절된 일이 없었다. 격정적인 성격의 장준하는 독재자 박정희와 유달리 날카로운 각을 세우며 대립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밀수왕초다.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은 박정희 씨가 잘났다고 해서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청년의 피가 더 필요해서 오는 것이다. 박정희 씨는 우리 국민을 월남에 팔아먹었고 박 씨는 과거 공산주의 조직책으로 임명되어 조직 활동을 한 사람이다. 장준하는 1974년 1월 박정희에 의해 네 번째로 구속된다. 그는 헌법 개정을 빙자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죄목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그를 가리켜 재야 대통령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고려대 교수 김준엽은 1957년 아세안 문제 연구소를 발기하여 부소장, 소장을 맡았고 중국 학회를 조직하여 중국학 연구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반을 다진다. 그가 펴낸 중국공산당사,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등은 일관되게 세계 속 한국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2년 고려대 총장에 취임한 김준엽은 학원 내에 상주해 오던 기관원을 축출했다. 그는 해직 교수 구제에도 앞장서 전원 복직시켰다. 어용 학도 호국단을 해체하고 직선제 총학생회 부활도 관철시켰다. 급기야 그는 전두환 정권의 압박으로 강제 사퇴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 달 남짓이나 총장 사퇴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는 그때 학생들의 시위를 인생의 최고 훈장으로 여긴다고 했다. 김준엽은 1960년 이래 장면 내각의 주일대사 제2, 5.16 실세 김종필의 공화당 사무총장직 제2, 박정희 통일원 장관직 제2, 노태우의 국무총리직 제2 등을 모두 물리쳤다. 그의 대쪽 같은 선비적 삶은 관직에 관심을 갖는 오늘의 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는 국무총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노태우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노 당선자를 그동안 2번 만났으나 잘 모르고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 씨가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게 되는데 총칼로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힌 그에게 내 머리가 100개 있어도 숙일 수 없고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내가 총리가 되면
야당을 지지한 66%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되며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그 스승이라는 자가 총리가 될 수 없으며 지식인들이 벼슬이라면 굽실거리는 풍토를 고치기 위해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증명을 보여야 한다. 한편 1974년 12월 병세가 악화되어 형 집행 정지로 출감했던 장춘하는 이듬해인 1975년 경기도 포천의 약사봉에 등반을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일본군 간부 후보생 훈련과 광복군 훈련 그리고 미군 특수공작 훈련까지 이수한 그가 야산에서 실족사했다는 당국의 발표를 믿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이렇게 불꽃처럼 살다가 먼저 갔다. 그리고 김준현마저 지난 2011년 우리 곁을 영영 떠났다. 그의 서두에서 별을 이야기한 루카치는 길이 나타나면 그들의 여행은 끝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시대의 문제적 인물을 두고 한 말이다. 장준하와 김준엽 두 사람은 길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여행을 그만 끝내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두 사람처럼 창공에 빛나는 별을 보며 시대의 지도를 읽는 인물을 앞으로는 여간에서 만나게 될 성 쉽지 않다는 이감 때문이다. 71. 블라디보스토크 강연록 1시간에 읽는 독립항쟁사.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산과 강물도 찡그렸다. 무궁화의 세상은 속절없이 죽었도다. 가을등 불 아래 책 덮고 생각하자니 지식인 되어 살기가 이토록이나 어렵구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나라가 결단나자 매천 황현 선생이 읊은 시입니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렸구나. 무궁화의 세상은 속절없이 죽었도다. 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치열하게 집필 중이던 이 조선의 선비는 밤새 고뇌하다가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의 집필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아편 한웅 금을 삼키고 자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있습니다. 내일은 소만 국경을 넘어 훈춘과 두만강을 거쳐 연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화룡, 청산리를 거쳐 백두산에 오를 것이고 이도 백하에서 하루를 묵은 후 심양으로 향할 것입니다. 어림잡아 4,000리의 발길. 비록 이곳은 러시아 이국 땅이기는 하지만 이번 여정에서 우리 발길이 미치는 어느 지점 하나 독립유적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 행선지인 연길과 연변, 시인 하경지는 산마다 진달래요, 촌마다 열삽이라 붉은 심장 날의 편이 연변 땅은 골기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베리아 철도에 잠시 올라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상설 선생을 유허비를 통해 만났습니다. 선생은 1915년부터 1917년까지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1894년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망해가는 나라의 관리가 된 그는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의 부당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상소를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그는 의정부 참찬으로서 을사늑약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일본 헌병의 제지를 받게 되자 헌병 책임자의 어깨를 장죽으로 후려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사직과 함께 할 각오로서 오적을 처단하고 오조약을 파기하라고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가 통하지 않자 그는 종로 거리로 나가 민영환의 순국 차결을 알리며 가두연설을 감행하고는 머리를 땅바닥에 찧어 선동적인 자결을 기도했습니다. 이상설 선생은
이곳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조선 최초의 독립운동기지 한흥동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일제가 조국을 병탄하자 독립결의 선언서를 작성,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교포들을 규합, 의병장 유인석을 필두로 8,624명의 독립운동가가 서명하는 거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 진영을 통합하려는 선생의 꿈은 불행히도 좌절되었습니다. 상심이 컸던지 그는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지들의 주선으로 러시아 니콜리스크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수한 독립운동가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국의 낯선 도시 소독내 나는 병실에서 48세의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광복을 못 이루고 죽은 자가 무슨 낯으로 고혼인들 조국에 가겠소. 나는 실패한 인간이니 내 몸과 유품을 전부 불태우시오. 그 죄도 모두 바다에 날려버리시오. 아무도 내 제사를 지내지 말아주시오. 그 이후에는 러시아의 차가운 강 아무르에 제가 되어 흩뿌려졌습니다. 선생의 침울하고 뼈아픈 유언이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암울만 설룽한 니콜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함경도 시인 이용학이 읊은 비가입니다. 이 죽음에 도사리고 있는 장엄한 비애는 어느 한 특정인의 체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칠고 삭막한 이국에서의 삶을 호련히 마감한 이 어른의 죽음은 일본 군국주의의 압제와 핍박에 따른 것이었고 이러한 핍박은 그 당시 조선 민중이 겪어야 했던 보편적인 삶의 양상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독립운동사 강의를 1시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도 모르게 허 웃었습니다. 독립운동사를 1시간에 저는 지난 4월 이곳 동북만의 무장항쟁지들을 12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가게 될 청산리는 물론 봉오동 골짜기에도 들렀습니다. 또한 저는 작년 이맘때 압록강을 거슬러 백두산에 올랐고 산을 내려가 두만강에서 북녘 땅을 이윽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상해가 있는 동중국 일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이 러시아 동만주 여정이 끝나자마자 저는 중국 대장정 인민혁명지를 답사하기 위해 북경과 연안과 서안 등지 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 중경에 이르는 임시정부 중심 세력, 광동 봉기에서 대장정 그리고 연안에 이르렀던 중국인민혁명 참여 세력,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정과 일치하는 간도, 즉 동북만 반일 무장투쟁 세력입니다. 편의상 상해파, 연안파, 동북만파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상해파는 광복군, 연안파는 조선의용군, 동만파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북에서 말하는 백두산 혈통은 바로 이 동만파를 가리킵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히 산분법으로만 하다 보면
이곳 동만에 와서 미리 투쟁했던 안중근 의사와 풍로군정서 총재 서일, 홍범도 그리고 김좌진과 이범석 등을 놓칠 수가 있고 이른바 북경파로서 무정부주의와 관련되는 이회영 선생 등을 또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세봉 장군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는 1920년대 말과 30년대 초 조선혁명군 지도자로서 군신이라는 호칭을 얻은 무장투쟁가였습니다. 양세봉 장군은 이념을 배격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는 가장 순수한 무장투쟁가였지요. 그는 유일하게 남북한 국가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상해파의 최대 공로자는 예관 신규식과 백범 김구입니다. 신규식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든 분이고 김구는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분입니다. 제국주의 군부의 인상 깊은 테러 공격을 감행한 윤봉길의 상해 홍구공원 거사는 백범 김구의 작품이었습니다. 상해파의 약점은 무장투쟁보다 외교 노선에 치중했던 점입니다. 무장투쟁 역량이 없다 보니 간헐적으로 테러 공격을 수단화한 것이지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는 윤봉길 거사를 중국군 몇 개 사단의 공로 이상으로 치하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는 지원을 요청하는 김구에게 일본군 장군을 하나 죽이면 또 하나의 일본군 장군이 뒤를 이을 뿐이라며 테러 공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해파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이들은 8.15 이후 국내로 돌아가 정확히 말하면 남한으로 가서 또 다른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독당, 즉 한국독립당을 알 것입니다. 그들을 괴멸시킨 세력이 누구입니까? 미군정과 친미, 이승만 세력이었고 친일 지주 세력 한민당이 야합했습니다.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은 오늘날 새누리당의 전신, 또 다른 친일 세력 한민당은 오늘날 민주당, 즉 새정치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면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이었던 한독당이 망해버린 데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친일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극이자 모순입니다. 한독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구는 안두희의 흉탄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안두희의 배우는 누구였습니까? 김구 암살은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의 합작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의 제2열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파와 제3열인 동만파는 8.15 이후 북으로 귀환했습니다. 연안파에는 오성윤과 박영과 김산. 박영은 광저우에서 만난 김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혁명이 완성되기 전까지 내게 평화는 단지 고통일 뿐이다. 김산의 본명은 장지락으로서 흥미로운 책 아리랑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중국인민혁명군가를 작곡한 음악가 정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욱 본격적인 연안파로서 조선의용군과 관련되는 양림과 무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혁명군 내에서도 크게 인정받은 혁혁한 혁명 열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무정은 중국인민혁명군 전체의 포병대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약산 김원봉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 작업에 참여했다가 몇 년 후 김일성에 의해 숙청 또는 정리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제3열, 3열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하며 체계적이고 자주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세력이었습니다. 리홍광, 허형식, 최용건, 김책, 김일성, 최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살아남은 최용권, 김책, 김일성, 최현 등은 조선인민공화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군과 합작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자질이 워낙 출중하여 따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호칭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이 지휘한 항일유격전 중에서 보천보 전투와 간산봉 전투는 특히 유명하지요. 김일성은 친화력과 리더십이 있어서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최용건은 김일성보다 13살, 김책은 김일성보다 9살이나 많지만 러시아령 하바rov스크에 합류한 이후부터 줄곧 그를 지도자로 받들며 협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혁명 과정에서 주덕과 주은래가 후이인 마오쩌둥을 끝까지 보유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첫 부인 김정숙과 결혼한 것도 이곳 러시아령으로 넘어오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동북만 반일 항쟁파의 강점과 미덕은 첫째, 무장투쟁의 방식이었다는 점. 이것은 독립운동의 본격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유격투쟁 방식이었다는 점. 즉, 뛰어난 전략 전술성입니다. 셋째, 투쟁 과정의 높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극한 상황,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약탈, 테러, 단식, 이 밖에 비인간적인 기만 행위 등을 삼갔습니다. 일부 좌파 운동권, 박헌영 방식과 대조적. 1958년 북의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일보는 이런 글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인민은 북벌의 전화 속에서, 장정의 길에서, 항일의 강구한 세월 속에서, 장개석의 통치를 뒤엎는 승리의 진군에서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중국인민과 공동투쟁을 했으며 자기 생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중국혁명과 중국인민의 해방사업을 원조한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1958년 11월 22일자 인민일보. 그렇습니다. 신해혁명의 혁혁한 조력자 신규식 선생, 광동봉기에 참여한 오성윤, 박영, 김산, 그리고 8,000km 대장정에는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참여했으며 항일 무장투쟁에는 2만 명의 조선 젊은이가 참전했고 국공내전에는 무려 7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전투의 고비마다 결정적인 무공을 세웠습니다. 일신교도들은 신의 역사를 말합니다. 반면 한국의 사학자 김순엽은 역사의 신을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 소회로 신의 역사는 터무니없지만 역사의 신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숱한 역사의 왜곡으로 역사의 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신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의 용어를 빌리면 독신죄가 되는 거지요. 그들은 과거를 장악하여 미래를 지배하려는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독립운동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인세를 거의 챙기지 못하는 소설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학은 허구를 통해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작가의 엄정한 역사의식과 분방한 상상적 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학은 한갓 풍문과 유언비어 같은 것으로만 장식됩니다. 이럴 경우 문학의 폐해는 역사 이상으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는 소설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역사적이면서도 문학적인, 문학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예술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제3의 기술물을 창출하는 일. 그것이 제가 최근에 발간한 졸작, 압록강 3부작, 즉 압록강을 넘어서 중경의 편지, 전쟁과 운명,
세 편 소설이 추구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압록강 시리즈의 출간은 홀가분하기는 저에게 오히려 무거운 숙제를 안겼습니다. 처음 포부대로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면서 역사와 인간을 결부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하지 않은 바 아니지만 이것은 민족주의적 관점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저는 제1렬의 독립운동사만 주로 거론했던 것입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금기를 깬 문학으로서 그 의의가 자목합니다. 그러나 태백산맥은 정통 민족 좌파의 기록이 아닙니다. 더구나 최근 발간되고 있는 증언들에 의하면 남부 빨치산의 역사는 숭고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실패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태백산맥의 말미에도 나오듯이 당시 절망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던 빨치산들은 북에 있는 박헌영의 숙청 소식에 더욱 의기가 소침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역사의식을 담은 설정이 아닙니다. 저는 남부 빨치산들의 자생력과 순수성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남부 빨치산을 원격 조종한 박헌영, 이승엽 등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남부 빨치산은 그들의 사역이 빚은 모험주의에 희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주동인물 염상진의 자결이 허무한 만큼 태백산맥의 역사성도 허무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동만주와 백두산 일대를 누볐던 인민혁명 유격대의 역사는 잔연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대사 100년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이 인민혁명 유격대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역시 저의 이런 작업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에 강의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저의 삶에서 저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조선 독립군이라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대관절 조국이 뭐길래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 도대체 나라가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런 고역을 선택했던 것일까? 동북만의 독립군은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줄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의복을 제대로 걸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쌀밥과 반찬 대신 모래알 같은 조밥에 날된장이나 절인 물을 먹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떨어지면 좁쌀가루에 소금을 섞어서 먹었습니다. 생밀이나 강냉이나 떡호박은 그들에게 아주 진귀한 요리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100근이 넘는 무장을 하고 하루에 150리길을 행군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보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처럼 솜군복이 지급되면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독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구멍을 째서 숯가루를 우겨 넣었습니다. 그래야 환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으면 자살로 해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증오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호수의 빙서를 물들이며 수백 개 꽃잎 모양으로 도살된 동포들의 시체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곡에 쌓인 눈 위로 동지의 피가 얼룩지고 그 피 향기를 시베리아의 바람이 휩쓸어 갈 때 그들은 조국을 증오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행군 중에 고향의 풀포기와 닮은 것을 보게 되면 소중히 포개어 호주머니에 넣었고 조국의 산청과 비슷한 지형이 나오면 울컥 눈자위가 벌게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금수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이 되어서 달밤에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의 원형입니다. 이 뜻깊은 이방에서
저는 우리의 원형을 지켜주신 분들에게 삼가 경의를 표하며 이 두서없는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7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